네, 지금부터는 추석 연휴 이후 9월 둘째 주 정치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주요 일정들 한번 정리해 봐 주시죠. 네, 이번 주에 이제 9월 12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일정보다도 이제 한국과 중국 증시는 이제 월요일 날 휴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9월 13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국도 재개장을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8월 CPI 제일 중요한 이벤트 같은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고 미국에서 이제 아마케가 열리게 되고요. 유엔 총회가 그날부터 27일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8월 달 금통위 의사록이 이제 발표가 되고요. 9월 14일 같은 경우는 영국의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고 미국에서는 8월 달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9월 15일은 이제 영국의 영란은행이죠. BOE. 여기서 통화정책회의가 열리게 되고 미국에서는 8월 산업생산 소매 판매 데이터가 발표되고요. 농심이 이제 신라면 가격을 그날부터 좀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9월 16일 같은 경우는 이제 유로존의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일단 발표가 되게 되고 중국에서는 8월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고정자산 투자 이 세 가지 지표가 동시에 좀 발표가 되고요. 미국은 그날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고 미국에서 또 9월 달 미시건대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블랙핑크가 그날 또 컴백을 한다고 합니다. 예, 이런 9월 둘째 주 정시에서 주목해야 될 변수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쪽일까요? 네, 뭐 역시 제일 중요한 게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예. 이게 이제 좀 급격하게 좀 낮게 나오면 더 좋긴 할 텐데 이제 어떤 수치로 좀 발표될지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지표를 다 지금 보고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시각으로는 14일 날 수요일 날 새벽에 나오겠죠. 네, 그래서 8일 그러니까 그 CPI 그 물가 지수 한번 발표를 여러분들이 좀 계속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또 소매 판매 데이터가 좀 나오니까 미국의 이제 소비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거든요.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 9월 16일 날 또 여러 일정들이 많이 겹쳐 있는데 그날 또 유럽에서 CPI 소비자 물가 지수도 발표되고 유럽도 요새 에너지 가격 때문에 좀 굉장히 좀 리스크가 큰데 물가 지수에 어떻게 반영될지 한번 지켜보시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좀 경기가 안 좋습니다. 근데 실제로 8월 달에 뭐 산업 생산이라든가 소매 판매가 어느 정도로 좀 나올지 좀 계속해서 안 좋은 수치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고 또 그날 금요일 같은 경우 미국의 선물 옵션 또 동시 만기일이에요. 그래서 미국도 우리나라도 그런데 이게 만기일 날은 또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날 좀 변동성이 일부 나올 수 있는 점은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시고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7월에 8.5%보다 좀 낮아질 경우하고 그보다 높거나 비슷한 이런 수준으로 나올 때 두 가지로 분리해서 본다면 각각 우리 증권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지금 8월 데이터를 제가 보니까 8.4% 정도 예상을 하더라고요. 7월이 8.5 나왔으니까 확실히 꺾이는 수치인데 이거 이상으로 만약에 나온다. 그럼 한 번 더 놀래겠죠. 예. 그래서 시장의 충격은 좀 불가피할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예상보다 낮게 나온다면 이제 시장은 좀 안도를 하는 게 아, 이제 점점 꺾이는구나. 그게 이제 데이터로 확실히 확인이 되니까 안도스러운 좀 랠리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준 의장도 분명히 그 얘기를 했거든요. 데이터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물가 지수가 어쨌든 우리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높게 나오면 당연히 안 좋고 그거보다 낮게 나온다면 시장을 좀 긍정적인 반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시장이 어쨌든 조금 안정된 수치로 나올 거라고 많이들 보는 이유가 휘발유 가격 떨어졌고요. 중고차 가격 떨어졌고 마지막이 사실 주거비거든요. 이 주거비가 좀 관건이긴 한데 어쨌든 이 주거비도 주택 가격에 연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택 가격 지표가 요즘에 급격히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거비만 큰 폭으로 뭐 오르는 모습이 아니라면 이번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좀 그래도 8.4% 이하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데이터를 보면 미국의 시간당 임금 상승률도 예상보다 좀 낮게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그 운임지수라 그러죠. 배송지수 이런 것들도 급격하게 좀 꺾이고 있어서 모든 데이터들은 사실 물가 피크아웃을 다 가리키고는 있어요. 그래서 발표는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시장에 긍정적인 데이터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강달러 현상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글로벌로 미국만 빼고 전 세계가 약간 고통을 받고 있는 셈인데 이런 강달러가 지금 결국 미국에게도 이제 부메랑이 돼가지고 부담이 될 거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혹시 뭐 연준의 어떤 고강도 긴축 방침에 약간의 변수가 될 수도 있을까요?
미국 입장에서도 이게 너무 달러가 근데 너무 강해버리면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나라들의 지금 문제가 또 생기잖아요. 그리고 예. 항상 나오는 게 강달러일 때 신흥국 위기 예. 이런 것들이 또 생길 수 있는데 아직은 그런 징후가 보이는 건 아닌데 달러 강세가 정말 장기화된다면 신흥국들 같은 경우 특히 이 달러 부채가 너무 많은 나라들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당연히 생길 수도 있죠. 예. 그래서 그런 이제 그 브레인드 연준 이사도 과거에 그런 데이터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식의 좀 경계감을 좀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달러가 너무 강하면 어쨌든 뭐 우리가 좋게 볼 수는 없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최근에 어쨌든 그 이 연준이 지금 어쨌든 이제 긴축 강도를 계속 좀 높이고 있는데 사실 연준 긴축을 좀 봤을 때는 저는 어쨌든 달러보다는 그러니까 최근에 어쨌든 달러가 굉장히 좀 강해지면서 뭐 좋다 나쁘다 얘기는 있지만 저는 사실 그 물가라고 보고 있거든요. 연준의 긴축을 결정하는 거는 네. 결국엔 근본적인 건 다 물가에서 다 시작을 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물가가 만약에 안정감을 찾으면요. 저는 달러도 강달러도 어쨌든 꺾인다고 봐요. 물가 안정화되면 당연히 에너지 가격도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강달러가 어쨌든 완화될 수 있고 강달러가 완화되면 어쨌든 뭐 이 다른 나라 통화들도 자연스럽게 또 강해지니까 글로벌 이 증시로 봤을 때는 선순환 구조가 예. 좀 펼쳐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 긴축 뭐 시그널들이 좀 계속 나오지만 물가 지표가 저는 좀 달러보다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업황 부진이 뭐 내년을 넘어서 2024년까지도 지속될 수 있다 이런 약간 부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던데 지금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소액 주주가 600만에 이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투자자들은 지금 그러면 현재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이게 궁금한데 뭐 예를 든다면 뭐 계속 버텨야 될지 아니면 약간 이른바 물타기라도 해야 될지 지금이라도 손절매하는 게 좋을지 어떤 식의 어떤 투자 전략, 행동 전략이 필요할까요? 저는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는 그 지금 들고 계신 분들 대부분이 당장 반등을 이렇게 생각하고 투자하신 분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워낙 뭐 부정적인 얘기밖에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주가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근데 예. 변수는 중국이에요. 중국의 경기가 만약에 좀 회복되는 모습이 빠르게 나온다면 네. 중국이 지금 자꾸 셧다운되고 지금 스마트폰도 안 팔리고 거기에 그런 것들 따라서 당연히 모바일 수요 주니까 어떻게 되냐면 반도체가 같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중국이 만약에 시진핑 주석이 3년임을 하고 네. 부양책을 세게 쓰고 제로 코로나 좀 풀어준다면 문제는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인데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모르잖아요. 또 사실 어떻게 될지. 근데 일각에서는 10월 16일 당대회 끝나면 풀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만약에 진짜 현실화되면 갑자기 주가 또 오를 수도 있어요. 이제 진짜 중국 경기 풀리는구나. 근데 그게 안 된다면 계속 뭐 부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올해 연말까지는. 그래서 단기적인 시계열로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를 지금 사가지고 뭐 큰 수익 노리기는 좀 어렵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점은 염두에 두시고 다만 중장기적으로 이건 명확하잖아요. 반도체 수요는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증가합니다. 예. 꾸준히 이제 뭐 산업 사이클이 바뀔 수는 있다 하더라도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하는 업체는 3개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뭐 명확한 사실이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장기적으로는 승리할 수 있다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분명히 그런 이슈들 때문에 싸진 건 또 사실이잖아요. PBR 기준으로 뭐 1.1배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네. 길게 보시는 분들은 저는 계속 좀 버티시고 인내하시면 저는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시계열을 짧게 보시는 분들한테는 알 수가 없다. 네. 언제 좋아질 땐. 단 변수는 짧은 관점에서 변수는 중국이 언제쯤 제로 코로나를 푸느냐. 예. 이거에 따라서는 또 금방 오를 수도 있고요. 계속 늘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단기 변수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를 보고 판단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네. 뭐 갤럭시가 이제 신제품 나오는데 이어서 애플 아이폰도 아이폰 14가 이제 출시되는데 네네. 됐는데 카메라 뭐 디스플레이 같은 핵심 부품은 거의 대부분 한국산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 관련 부품주들 국내 산업이 꽤 큰데 좀 새로운 기회가 왔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일단 애플 아이폰 14 이제 프로 모델이 굉장히 스펙이 향상돼 가지고 그게 어쨌든 거기에 우리나라 부품들이 대부분 많이 들어가거든요. 예. 당연히 그래서 애플 아이폰 14 이 업그레이드된 모델 같은 경우는 많이 팔리면 국내 기업들한테도 당연히 좀 기회가 될 것 같고 특히 OLED 디스플레이라든가 또 여기에 카메라 화소 수도 굉장히 올라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또 이런 것들이 비싼 부품들이죠. 그래서 한국 업체들한테는 좀 기회가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이걸 우리가 모르는 내용은 아니고 어느 정도 그 전에 주가에 좀 이미 선반영 좀 된 부분도 있는 데다가 제일 중요한 건 그걸로 보시면 돼요. 아이폰이 잘 팔릴지 안 팔릴지 우린 모릅니다. 근데 핵심은 중국입니다. 네. 중국이 지금 셧다운되고 이렇으니까 그래서 중국에서 아이폰이 우리 예상보다 잘 팔려야 이게 모멘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이 셧다운 이런 여파로 아이폰이 안 팔린다. 네. 그러면 또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겠죠. 그래서 모멘텀은 중국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중국 데이터를 좀 확인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미국 인플레 감축법 수혜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되고 있는데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주가들이 좀 올랐더라고요. 네. 그런데 또 같은 뭐 셀 업체인데 삼성 SDI 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썩 그렇게 좋지가 못했는데 이런 주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가장 미국에서 투자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이번 법안에서 미국에서 만들어라 이건데 가장 많은 업체랑 조인트 벤처 맺어가지고 이번 혼다까지도 하기로 했잖아요. 예. 그리고 또 포스코 케미칼이라든가 이런 기업들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어쨌든 이제 공장도 좀 증설하는데 특히 이제 지금 중국산을 좀 배제해야 되니까 그런 거에 좀 다변화된 그런 양극재 회사들 예. 이런 회사들하고 또 협업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어쨌든 미국의 이번 법안에 LG가 제일 수혜를 받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좀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SK도 그렇고 삼성도 미국에 진출하기로 했잖아요. 했는데 이제 규모가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아. LG가 가장 예. 또 많고 또 가장 고객사가 많아요, 사실은. 그리고 SK도 미국에 적극적인데 이제 SK의 좀 단점은 수익성이 아직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저기 유럽에 좀 공장들이 좀 있는데 예. 유럽에서 수율이 좀 안 나오는지 거기가 좀 적자가 좀 크다 보니까 그래서 시장 참가자들은 물론 SK도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는 건 좋은데 유럽에서 수익성이 좀 언제 좋아질까 여기에 대해서 아직은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또 정유가 또 포함이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이게 혼란스러운 거죠. 유가가 빠지다 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순수 배터리가 아니다 보니까 예. 그런 것들이 좀 주가에 약간 부정적으로 작용했고 삼성은 뭐냐면 미국보다는 아직은 좀 유럽 쪽 비중이 높고 예. 지금 고객사가 이제 3사 중에 좀 약간 제일 좀 적은 편 중에 하나잖아요. 스텔란티스하고 손을 잡았죠. 하는데 삼성은 지금 또 현대차하고는 지금 안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LG랑 SK는 현대차에도 공급을 해요. 네. 근데 현대차가 미국에 또 굉장히 적극적인데 여기 물량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텔란티스 하나만 가지고는 미국에서 이게 대응이 될까? 물론 뭐 리비안도 있고 한데 그래서 삼성을 보는 관점에서 이제 삼성은 유럽 비중이 높고 예. LG나 SK에 비해서는 좀 미국 비중이 낮다 보니까 이번 인플레이션 이거에서 좀 이거 좀 그 삼성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약간 좀 그런 의문부호도 있고 이런 차이점들 때문에 그러니까 삼성은 수익성은 괜찮거든요. 예. 근데 그런 이제 좀 미세한 좀 차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LG를 네. 일단 가장 좀 탑픽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금융위원회가 물적 분할 후에 자회사 상장하면서 이제 소액 주주가 피해가 보는 어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좀 막자 이래가지고 주식 매수 청구권 부여하는 등 여러 가지 좀 제도적 방안을 마련했더라고요. 네네. 이게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더 나아진 셈이고 우리 뭐 머니올라라든지 이런 시간에서도 많이 이야기했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뭐 주식시장 국내 주식시장에 약간 뭐 도움이 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떨까요? 일단 뭐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도움은 되죠. 이제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예. 당연히 이렇게 물적 분할하고 상장하는 거에 대해서 페널티를 조금씩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회사 상장이 조금 그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긍정적인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아쉬운 게 뭐냐면은 그 모회사 주주들한테 그 그러니까 자회사가 상장할 때 신주를 배정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이걸 강제화하면은 굉장히 좋았겠죠, 사실은. 예. 근데 그거는 빠져 있어요. 강제화가 아니라 이거는 회사 자율에 맡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모회사 주주분들이 원하는 건 물적 분할을 요즘에 물적 분할 얘기만 나오면 당연히 다 싫어하시지만 예. 물적 분할 자체가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건 뭐 불법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건데 이 물적 분할하고 상장하는 게 문제잖아요. 자회사를 동시에 상장해 버리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뭐 모회사 가치가 떨어지게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체에도 안 좋은 게 LG엔솔이 상장하면서 예.
그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코스피가 폭락했습니다. 네. 그날. 상장 한 날. 뭐 새로운 이제 공급이 늘어난 공급이, 셈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주주들한테도 피해가 사실 또 가요. 예. 어떻게 보면은. 네. 예, 우린 이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상장을 좀 제한시키거나 사실 못하게 만들면 더 좋죠, 사실은. 예,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예. 근데 어쨌든 상장을 하더라도 굉장히 좀 까다롭게 하겠다는 게 이번 법안의 이번에 그 취지인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핵심은 모회사 주주한테 어쨌든 자회사 상장하는 주식을 나눠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주 인수권 그게 이제 배정이 안 그게 됐다. 강제가 사항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약간 이제 이게 좀 그 김 빠진 거 아니냐. 이 핵심은 좀 이건데 네. 이게 좀 빠졌다. 이렇게 좀 불만이신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기업들의 자율 상황인데 결국은 이겁니다. 이런 만약에 어떤 A란 기업이 물적 분할을 해서 자회사 상장하는 게 불법은 아니거든요. 상장을 한다고 치면 그 기업의 주주분들은 예. 좀 강하게 나서셔야 될 것 같아요. 언론에 알리고 예. 이거는 이런 물적 분할을 했을 때 신주 달라. 네. 이렇게 요구를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요구를 안 하면 그냥 안 주고 상장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주주들의 행동이 더 좀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는 강달러 현상이 지금 뭐 주식 시장의 약간 특징처럼 되어 있는데 이런 시대가 오히려 유리한 업종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어떤 쪽이 그럴까요? 강달러가 유리한 거는 당연히 이제 미국에 수출 많이 하는 기업이죠. 딱 봐도 이제 미국 수출 비중이 절대적인 기업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네. 유럽은 이제 유로화 쪽으로 하니까. 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자동차죠. 네. 우리 한국에서는 현대차 그룹이 미국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또 미국에 많이 수출하는 가전회사들도 네. 좋을 수 있고요. 또 대표적으로 미국에 그 주문받아서 의류 수출한 의류 OEM 네. 미국 비중이 좀 높잖아요. 그게 있고 또 한 가지 제가 찾아보니까 카지노용 모니터 만드는 기업들 네. 주로 고객사가 다 대부분 미국 카지노 회사들이 많아요. 그럼 거기서 수주를 좀 받겠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미국 비중이 높으니까 좋고 아니면 또 제약회사 중에서도 이 CMO 같은 경우는 미국 제약사가 주문을 많이 주는 경우들 예. 그런 경우는 또 달러 매출이 늘어나니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제가 몇 개만 언급드렸지만 이 사업 보고서나 이런 데 보시면 미국 매출 비중이 나온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매출 비중이 높을수록 굉장히 좀 유리한 국면이다. 네. 이렇게 보는 게 좋겠습니다. 뭐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미국의 8월 물가지수가 13일, 우리 시간으로 이제 14일 정도 나올 텐데 뭐 그런 걸 점해가지고 좀 주목해 볼 만한 업종이 있다 하면 어떤 쪽일까요? 일단 이제 물가지수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물가지수가 만약에 좀 완화되는 쪽으로 나온다는 거는 예. 이제 괴롭혔던 이제 금리 인상 속도가 둔화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기대감이 나오죠. 네. 예. 그러면 이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은 사실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죠. 고밸류 기업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 기업들은 요새 주가가 너무 안 좋아요, 사실은. 또 네. 특히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 의장이 그런 발언을 하고 나선 더 빠져버렸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물가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낮게 나와준다면 일단은 저는 뭐 그 고밸류 기업들, 예. 인터넷 플랫폼, 좀 미래 성장주들이 네, 미래 성장주, 뭐 그런 기업들이 뭐 게임주도 있을 수 있고 네. 또 바이오도 마찬가지죠. 네, 금리에 민감하니까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일단 대표적으로 일단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 이제 그 유형으로는 이제 물가가 꺾인다는 건 에너지 가격이 꺾였다는 얘기니까 네. 이런 그 에너지나 물가 상승 때문에 피해를 보는 업종들도 있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표적인 게 뭐 타이어 업종 같은 경우 네. 물류비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피해를 많이 받았죠. 또 한 가지가 뭐 항공주도 좋을 수도 있겠죠. 항공이나 이런 것도 워낙 뭐 국제유가라든가 이런 게 많이 올라가서 피해를 받았고 그리고 물가 꺾이면요 강달러가 좀 완화될 수 있어요. 그러면 항공주는 환율 때문에 또 피해를 굉장히 지금 많이 받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쪽이 구조적 성장은 아닌데요. 이렇게 극심하게 피해를 받았던 섹터가 뭔지를 또 찾아보면 이 반대쪽에서는 수혜가 예상이 되겠죠. 우리가 그래서 그런 섹터들도 당연히 좋을 수 있는데 다만 반대로 물가가 또 너무 높게 나와버리면 예. 이 또 과정은 완전히 또 틀려버리니까 네. 물가지수에 따라서는 어쨌든 희비가 좀 엇갈릴 것 같습니다. 만약에 물가지수가 높게 나올 때 그럴 때도 뭐 수혜가 또는 물가가 높게 나오면 업종이 있을 수 있나요? 아무래도 그 금리 인상 수혜주들이죠. 뭐 대표적 보험주라든가 네. 은행주 예. 이런 쪽은 또 역으로 또 올라갈 이게 방어주라고 하는 거죠. 예. 그쪽 뭐 통신주라든가 이런 쪽은 좀 오히려 오르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초보 투자자들을 위한 팁 제공 순서 연불리 보고서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요거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건데 사실 이제 광물의 시대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하나증권에 그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게 같이 한 5분이 그냥 콜라보로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온 내용은 사실 이제 폐배터리 얘기도 좀 나와 있고 예. 광물이 중요하다. 이제 배터리 시대가 뭐 중요하지만 이번에 미국의 IRA 인플레 감축 법안의 핵심은 사실은 소재나 광물을 중국 걸 쓰지 말라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걸 배제하고 해야 되는 것에서 어떤 기업들이 대처를 잘하고 있나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머릿속에 좀 그림은 그려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간단히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폐배터리 시장이 커지는 건 사실인데 전기차는 아시겠지만 배터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전기차에서 전체 원가 중에 광물 있죠. 흔히 말하면 니켈, 코발트, 망간, 리튬 예. 이런 것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21%나 된대요. 광물 비중이. 광물 비중이. 예. 그만큼 이게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기차 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네. 그럼 당연히 완성차 입장에서도 부담이 돼요. 그래서 광물 자원을 얼마나 이 저가에 잘 확보하느냐 이게 이제는 경쟁력이 될 수밖에 없다.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이런 광물 자원과 관련돼서 잘하는 업체들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죠. 포스코 그룹이 그래서 주가 올라갔던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비용을 다운시키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폐배터리예요, 사실은. 배터리 그냥 재활용하는 거죠. 네, 재활용하는 거죠. 그럼 비용 부담이 줄어들잖아요, 사실. 근데 이거를 미국에서든 미국과 FTA 체결한 국가에서 한번 새로 공장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럼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그래서 광물 자원을 얼마나 아까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2차 전지 소재 보실 때 네. 대부분 다 광물 자원을 가지고 정제해 가지고 양극재 만들고 음극재 만들고 다 하는 건데 이걸 얼마나 잘 확보하냐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폐배터리 산업하고 이거를 잘 확보하는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는 더 높은 그러니까 중국 밸류는. 이외에서 잘 확보하는 기업들이 네, 맞습니다. 잘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여기에 관련돼서는 이제 기업들이 몇 개 나와 있는데 대표적인 게 포스코 케미칼이 탑픽이고요, 에코프로, 코스모화 이 세 개 기업이 탑픽인데 이 포스코 케미칼은 2차 전지, 양극재, 음극재 특히 음극재까지 좀 하는 업체다 보니까 각광을 받고 있고 에코프로랑 코스모화학은 그 폐배터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혜주고 관심 기업으로는 성일하이텍하고 세비캠 이 두 기업도 다 폐배터리 쪽이에요. 그래서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워낙 많이 올랐지만 왜 올랐는지 그 흐름을 이해하시면 좋겠고 이게 단순 테마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미국의 인플레 감축 법안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한번 공부를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석 연휴 이후에 미국의 8월 물가지수가 발표되고 또 9월 FOMC라는 큰 변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눈치 보기 장세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관련 뉴스와 정보 흐름 잘 챙겨야 하겠습니다. 연불리의 비밀로또 오늘 순서 마칩니다. 연 이사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